여기는 서울 강남의 심장부입니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두 채의 빌딩,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이 황금 같은 자산의 주인은 바로 김 회장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 회장은 자산가였지만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을 뿐 가족과의 관계는 마치 얼음장처럼 냉랭했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의 온기만은 가질 수 없었던 지독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김 회장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40살의 장남은 사업을 한답시고 늘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고 40 초반의 장녀는 전업주부였지만 명품과 사치에 관심이 많아 수시로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의 차남은 수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김 회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그저 걸어다니는 200억 원짜리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냉랭한 가족관계 속에서 김 회장의 곁을 1년 전부터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60대 초반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김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과 잔소리에도 군말 없이 상주하며 간병을 도맡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간병인을 그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했고 때로는 혹시라도 재산에 눈독 들릴까봐 경계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 회장의 칠순 잔치가 있던 날, 자녀들은 의무감에 모였지만 진심 어린 축하는 없었습니다. 케이크의 촛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장남은 사업 자금 이야기를, 장녀는 명품 구입 이야기를 꺼냈고 끝내는 아버지, 이제 유 원장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세요? 라는 노골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세 자녀의 싸늘한 이기심 앞에서 깊은 실망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세 자녀는 더 이상 핏줄의 따뜻함이 아닌 그저 자신을 갈취하려는 탐욕스러운 손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자녀가 재산 문제로 다투다 냉랭하게 집을 떠난 후 넓은 저택에는 김 회장과 간병인 박정순만이 남았습니다. 김 회장은 소파에 기대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간병인 박정순은 말없이 다가와 김 회장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는 세 자녀가 김 회장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밤 평생 돈을 쫓아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200억 원의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임종을 앞둔 자신 곁에 진심으로 남아줄 가족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유산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남은 생동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씁쓸한 표정과 간병인 박정순의 묵묵한 뒷모습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어둡고 차가운 복선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회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언어구사 능력에 장애가 왔지만 김 회장은 외부의 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김 회장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재산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는 자녀들의 말로 채워졌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대화와 기싸움이 오갔습니다. 장남은 유 원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녀는 만약 유 원장이 없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차남은 내가 공시생이라 가장 형편이 어려우니 내 몫에 가장 많아야 한다며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는 의식이 희미한 김 회장의 귓가에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김 회장은 평생 모은 돈이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유 원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아버지의 손을 주물러 깨우려 했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유 원장 어디에 숨겼는지를 물어보려는 간절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간병인 박정순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정순이 잠깐이라도 김 회장과 단둘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가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재산 관련 이야기를 건넬까봐 병실 내내 감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정순은 묵묵히 그들의 감시를 받아들이면서도 김 회장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탐욕스러운 행동과 간병인의 헌신적인 돌봄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움직일 수 없는 몸과 닫힌 입술 속에서 누가 진정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를 차가운 이성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병실은 김 회장의 임종을 기다리는 장소인 동시에 자녀들의 추악한 욕망이 부딪히는 냉혹한 전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제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세 자녀는 그 기회마저도 유산 문제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대신 병실을 박차고 나가 변호사와 상속세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유 원장이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세 절감 방법과 유류분 등 법적인 문제로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그들의 모습은 추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병실 안에서 세 자녀는 서로를 향해 내 몫이 많다.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김 회장은 더 이상 아버지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곧 청산되어야 할 200억 원의 계좌였을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언쟁이 극에 달했을 때 김 회장의 호흡이 더욱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순간에도 언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병인 박정순만이 묵묵히 김 회장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박정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김 회장을 향한 순수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추악한 모습을 향한 씁쓸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세 자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와 그들의 차가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200억 원의 재산을 남겼지만 임종의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애정도 받지 못하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회장의 죽음과 함께 자녀들의 유산 쟁탈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낳은 비극적인 임종은 곧 닥쳐올 충격적인 유 원장 공개를 예고하는 냉혹한 서막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장례식은 겉으로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세 자녀는 조문객을 맞이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속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김 회장의 유언 집행을 위해 변호사가 소집되었습니다. 세 자녀는 이미 유류분과 상속세를 계산하며 200억 원을 어떻게 나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김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즉 서울 강남의 빌딩 2채와 모든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일체는. 세 자녀는 침을 삼키며 자신들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들의 모든 예상을 부쉈고 그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지난 1년 동안 나를 간병해준 간병인 박정순에게 상속한다. 나의 자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녀는 물론 자리에 함께했던 법률 대리인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유 원장의 내용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상속인이라고 불린 간병인 박정순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나 기쁨이 아닌 알 수 없는 무덤덤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세 자녀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황금 유산이 핏줄이 아닌 한낱 간병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삶에 가해진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세 자녀는 즉각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이 치매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간병인 박정순이 감언이설이나 부당한 강요를 통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핏줄을 무시하고 남에게 전 재산을 넘긴 유언은 무효다라는 자녀들의 주장은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고 법정 공방은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법적 수단과 언론 플레이를 동원하여 박정순을 공격했습니다. 간병인의 과거, 그녀의 재산 형성 과정, 김 회장에게 얼마나 자주 돈을 요구했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자녀들의 변호사들은 박정순을 가난한 처지를 이용해 노인을 속인 꽃뱀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순은 이 모든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자녀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자녀들의 주장에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사망 전 의료 기록에는 치매 증상이 없었고 유언장의 필적 감정 결과 역시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세 자녀는 박정순이 김 회장의 마지막 외로움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며 감정적인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때 간병인 박정순은 조용히 일어나 변호사를 통해 김 회장이 남긴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과는 별개로 김 회장의 손때가 묻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이 작은 쪽지는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뒤집을 극적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송은 치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이 김 회장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전 1년 동안의 김 회장 자택 생활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서재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CCTV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재판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세 자녀가 김 회장의 칠순 생일날 재산 문제로 다투다 냉랭하게 집을 떠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홀로 남은 김 회장은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간병인 박정순이 다가와 말없이 김 회장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표정은 무너졌고 그는 박정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이후였습니다. 김 회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바쁘다거나 돈 때문에 전화를 걸지 말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김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고 박정순 역시 그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박정순에게 유언장 작성을 부탁하며 진심을 담아 말하는 육성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가족은 이제 당신뿐이요.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당신이 지켜주었으니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소. 김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세 자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었던 강요나 속임수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유언은 강요가 아닌 세 자녀의 냉대 속에서 피어난 김 회장의 간절하고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뒤이어 박정순이 제출한 김 회장의 작은 쪽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쪽지에는 변호사 연락처와 함께 김 회장의 필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따뜻했던 1년의 대가. 당신의 진심에 감사하며. 이 쪽지는 200억 원보다 더 값진 김 회장의 마지막 인간적인 애정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박정순은 덤덤한 목소리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상속을 받은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 김 회장의 마지막 외로움을 진심으로 위로했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서 진정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명확한 의사와 자녀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세 자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이어갔지만 김 회장의 확고한 의사와 자녀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그마저도 무력해졌습니다. 그들은 200억 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까지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유류분 청구마저 기각된 세 자녀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200억 원의 유산이 아닌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과 탐욕으로 인해 형제끼리 맺은 깊은 미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200억 원이라는 탐욕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한편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박정순의 행보는 세간의 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서 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회장의 이름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립했습니다. 박정순은 이 시설을 통해 김 회장에게 받은 마지막 1년의 따뜻함을 사회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200억 원은 돈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김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냉대와 이기심이 결국 돈보다 소중한 인간적인 애정을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0억 원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냉혹한 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줬다가 정작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놓쳤습니다. 재산 상속은 결국 간병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외로움을 채워준 진정한 가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유산은 과연 무엇입니까?